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록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올려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흐름을 그냥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점프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휴식을 잘 취했죠. 그래서 약간의 우려감까지 잘 소화를 했는데 이 우려감까지 표시하는 과정이 트럼프 당선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 있다. 뭐 미국이 관세니 뭐니 여러 가지 위협적인 이제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만 제가 11월에 방송 나가서 계속 말씀드린 게 트럼프 당선되자마자부터죠.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과거에는 이 4년에다가 추가적으로 임기를 4년 더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총 8년이라는 식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때 앞에 4년에 준비해 놓은 것들을 뒤에 4년까지 연결해서 하는 것을 구상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임기죠. 4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 정책을 펼쳐놓고 나머지는 뒤에 수습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겨주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4년 차까지 뭐 어마어마한 정책을 계속 펼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관세는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죠. 제가 11월부터 두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아마 협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 분명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약하니까 미국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좀 약하죠. 그렇다고 EU처럼 이제 몇몇 강한 국가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보아서는 어떻게든 약간의 손해는 감수를 해야겠지만 잘 넘어가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둘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에서는 지금 관건이 뭐예요? 지금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이제 관세, 관세 A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게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럼 인플레이션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인플레이션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또 금리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경기랑 밀접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미국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는 있는데 이거 단기적일 것이고 제한적일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생각하시고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하를 거의 뭐 중단하다시피 한 상태죠. 올해 3번 정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12월에 단호하게 금리는 2번 정도 낮출 계획이다라고 점도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3월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한 6월 정도 되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 무역 전쟁 상황이나 그리고 재건이래 이 전쟁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6월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둔화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이 관세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물가는 어차피 오르든 내리든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금리 인하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속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만 인플레이션이 크게 걱정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22회 이제 파네타 의원 같은 경우에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크지 않다. 중립적으로 2% 하회할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또 글로벌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부분이죠. 정확하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죠. 그런데 이 두 국가가 원래 아무 분쟁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죠. 기존부터 이제 크림반도랑 해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가 휴전을 하고 있던 국가다 보니까 전쟁이 그냥 재개된 거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이제 비윤리적인 국가 쪽으로 해서 계속 제재를 가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원래 전쟁 국가였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또 인정하고 진행되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뭐 물론 일각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뭐예요?
미국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외교수장들이 만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랑 또 우크라이나랑도 또 얘기를 했는데 미네 안보협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쓱 보더니 미국이 광물자원 협정안이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은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있죠, 히토류. 예. 히토류의 50%를 이제 미국에 넘기는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미국이 지금 중국이랑 무역 전쟁 대비하면서 히토류 50% 넘기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얻는 건 뭐냐? 우리가 얻는 것 중에서 제1순위, 예. 제1순위,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지원 이런 게 아니라 안보 조항이 필요하다. 안보 조항이 필요하다. 이게 없어서 나는 좀 부정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만 흐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말씀드렸던 이 관세에 대해서 상호 관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관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역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위급 회담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겠다라는 거예요. 유럽은 협상하겠다라는 이런 자세하고, 프랑스에서 지금 좀 열이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아니 미국 뭐 하는 거냐,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저 전쟁 마무리하는 거 유럽을 패싱하고 하려는 거 아니냐,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 유럽 정상회의를 이제 개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소집을 하자라고 해서 미국 주도. 미국이 주도한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도 내놓으라고 하고 뭐 이것저것 뭐 하고 있는데, 이 미국 주도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본인들이 재건을 직접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메인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유럽은 지금 3월 1일까지 컨소시엄 구성해서 제출하시오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그 사이에 선수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름 남았는데 먼저 가가지고 그 안에 해결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런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3월 1일 요날, 3월 1일 요날까지 이제 컨소시엄 구성한다라는 거. 이거 작년 11월에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해서 글로벌 시장 좀 확인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2만 포인트 앞두고 있고, 그래서 뭔가 하나만 해결되면 미국은 위쪽으로 탁 날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독일은 더 웃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피해국입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얘네는 올해가 되자마자 그냥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 끝.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쟁이 이제 진짜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휴전이라도. 물론 이거 바로는 안 되고 협상하는 데만 해도 최소 반년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전쟁을 이제 멈출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 국가죠. 탈원전 국가라서 이 러시아의 가스를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노드스트림을 독일로 이제 가스관을 열어놨는데, 노드스트림 2를 그냥 아예 잠가버렸죠. 이제 많은 가스를 받겠어라고 했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가스관을 닫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장기화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독일이 이제 조금 나아지는 모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상대하면서 제일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뭐 이런 전망을 많이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최근에 뭐 AI 같은 경우도 딥시크 출시하면서 잘 버티고 있고, 최근에 이제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로봇 댄스 하는 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중국 로봇 부채춤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확실히 저런 분야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구나. 확실히 국가에서 다 필요 없고 적자여도 되니까 그냥 무한정으로 자원 공급해 줄 테니까 이 돈 다 갖다 쓰면서 개발해라고 하니까 확실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한데요.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빨리빨리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미국하고 중국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정도, 요 정도.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놨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우리를 핍박할 테니까 미리미리 부양책도 해놓고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거. 법제정까지도 다 바꿔놨죠, 중국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 제일 못난이 증시였다. 요 흐름부터 봐드릴게요. 제일 못난이 증시였다. 그리고 올해는 한 열흘 정도까지는 전 세계에서 제일 세다라고 했는데 이제 쉬고 있죠. 아까 독일 증시 보셨죠? 날아가는 거. 유럽에서 좋은 증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약하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뭐 2,400에서 2,500까지 올라 2,600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스피도 이제 거의 뭐 한 뭐 10% 정도는 올라와 있는데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작년에 좀 서운했던 거를 다 해소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희망 정도는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도 좀 누적으로 좀 쌓아놓고 하는 모습 보면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1,440원 뭐 아래쪽을 살짝 보다가 지금은 이제 1,443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환율 같은 경우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거 1,480원대 가면서 올해는 뭐 1,500원대에서 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었죠.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율 영향력이 좀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고 코스피 지금 3월까지 선물 이제 누적 계약수 굉장히 뭐 매수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코스닥은 당연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계속 투매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투매가 나와야 되고 580을 이탈해서 한번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아니 680 이탈해서 그리고 보통은 630을 흔들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이거 과거에 이제 10년치 이상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2015년부터 해가지고 이 구간만 가면은 630포인트 구간 이탈했다가 회복, 이탈했다가 회복, 이게 반복되고 있다. 이탈한 다음에 2016, 17 요 사이 구간 빼고는 굉장히 괜찮았다. 이때는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 요때 2017년 뭐 요때는 이제 연평해전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가 주도주였는데 이 당시에 한미약품이 이제 8조 원 수주하면서 그 바이오주 쑥 무너져 내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문제 자체적으로 좀 코스닥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좀 안 좋았던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구간 회복하니까 어때요? 날아가는 모습도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한 시점이 이때였으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때 잠깐 이렇게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8월에 잠깐 쉬었죠. 그때 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바이오주가 하반기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이슈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자리 찾아갈 겁니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 움직였었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 구간만 이탈하면 급등이 한번 나와요. 그리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이탈을 한 번씩 하는데 요거는 코로나 때니까 특수한 경우죠. 이 이후에 좋아지고 계속 그래서 680을 이탈하면은 어설프게 올라가면은 뭐 이중바닥성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680을 이탈해서 630을 한번 건드려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크게 안 밀린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도 요거 이탈한 다음에 680을 이탈해야 되는데 안 밀리면은 이렇게 L자형으로 가니까 더 안 좋다. 오히려 투매가 나오는 게 빨리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방송 자료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다음에 이게 삼성 요 날이 그거예요. 삼성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투매를 한번 막았고 그래서 눈치 없이 이날 발표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투매할 날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거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투매가 이제 12월 9일 날 딱 나와버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라고 말씀 이때 방송에 제가 매일 2시 20분에 나갑니다. 경제TV에 지금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2시 20분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겁나실 텐데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기존에 제가 투매가 나오면 싫어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미 나오는 게 좋은 거고 지금 2시 1시 넘어서부터 보통 많이 밀어내립니다. 그리고 마감 전까지 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다는 경우가 많은데
덜 밀려서 아래 꼬리가 안 달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다음 날부터 해서 그냥 빠르게 회복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쓱 밀어서 600포인트 뭐 아래쪽까지도 쓱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당일날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올라왔을 텐데 크게 안 밀렸으니까 다음 날부터 그냥 회복 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 자신감 가지시고 12월에 이 말씀도 드렸어요. 이 종목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코스닥 레버리지 사시면 된다고.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최소 한 23에서 뭐 거의 많은 분들은 이제 30%까지 수익 나셨죠.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코스닥이 좋다. 봄에 한번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감사보고서가 핑계 될지 뭐 이런 거는 좀 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잘 넘기시면 될 것 같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언제 올라오냐? 좀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라도 통과하고 뭐 좋은 이슈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좀 아쉽다. 대신 유리기판 진출한다라고 뭐 얘기는 나왔으니까 복수의 소부장업체랑 이제 협력 추진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소부장업체가 올라가지.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HBM은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 주름을 잡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작년에 뭐 10만 장 생산을 했는데 올해 14만 장 생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14만 장이 아니라 17만 장을 하반기에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 엔비디아 향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3만 장 늘어난 게 이게 브로드컴 쪽이에요. 예. 브로드컴 쪽으로 예상한다. 브로드컴이 이제 작년 말부터 엄청나게 떠오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맞춤형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이제 시대가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엔비디아랑 거래하는 건 하이닉스가 마진을 한 50% 남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브로드컴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남기겠죠. 본인들이 약간의 무리를 해서 3만 장을 더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브로드컴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리고 브로드컴은 아직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50%보다 더 마진을 붙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그럼 올해 어떻게 돼요? 더욱더 좋은 실적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보다는 전 지금도 하이닉스가 더 그냥 편하다라고 봐요. 물론 삼성전자가 워낙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제 한번 올라올 때 되면 올라오는데 저는 그 타이밍이랑 겹치지 않을까 봐요. 우리나라도 이제 밸류업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빠르면 2월 하순이고 뭐 늦으면 이제 3월 될 텐데 3월 되면 이제 증권이나 뭐 이런 금융주들 이제 배당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3월 배당 있으니까. 그러면은 3월 배당 얘기 나오면서 밸류업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텐데 이때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그룹이나 뭐 이런 쪽이 좀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니까 그거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하이닉스랑 삼성이랑 그리고 마이크론 해가지고 제2의 HBM 뭐 소캠을 뭐 만들고 싶어서 지금 시제품 교환하고 협의 중이다라고 하는데 요건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자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그 유리기판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PI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신규 상장주니까 저는 딱히 당장은 안 건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말 가끔 건드리지 잘 안 건드리죠.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 이런 쪽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종목들을 캠트로닉스나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검사 장비 쪽에 덜 오른 종목으로 치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게 좀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되고 JNTC 같은 경우도 요것도 JNTC 같은 경우도 아직 덜 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요거는 살짝 쉬거나 아니면 3만원 저항받고 다시 쉬거나 이런 구간 좀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은 좀 예쁜 가격은 아니네요. 이렇게 보시고 뭐 소캠 관련해서 뭐 심텍이나 TLB 같은 기판 쪽이 먼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바닥권에 있던 요 종목들이 쓱 올라오기 시작한다. 심텍은 사실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 살짝만 누르면은 또 뭐 매력적인 뭐 가격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LB 같은 경우는 뭐 가벼운 종목이니까 먼저 튀어 올랐으니까 얘는 조정 안 받으면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퀄리타스 반도체나 이런 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이게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넘어가는 시대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굉장히 좋아한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랑 그러면은 이제 어버브 반도체나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이죠. 어버브 반도체는 지금 과열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휴식이 필요한 과정이고 제주 반도체도 자, 요것도 12월 27일에 말로 없는 종목 해가지고 이미 달성하고 130% 올랐는데 2만원 뭐 이렇게 저항받고 있죠. 이 두 종목 다 저항받고 좀 휴식 취하고 있으니까 휴식 이후에 좀 볼 수 있죠.
있다라는 거. 그 뭐 대장은 당연히 뭐 SKC 같은 경우가 이 뭐 유리기판 쪽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TSE나 뭐 에이펙트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에로스페이스가 텐베거 달성했습니다. 제가 2022년부터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 5만 원 이탈에서 4만 원, 4만 5천 원 뭐 전후 구간이면 이거 아래도 좋고 4만 5천 원 전후면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50만 원 넘어서 60만 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텐베거 달성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테크윙에 이어서 또 뭐 종목까지도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제가 작년 말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 방송하면서 10월에 제가 10월 14일부터 요거 방송을 옮겨서 전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에로스페이스 지금은 안 땡기다. 조금 올라갈 자리인데 이거 쉬어야 되고, 1차적으로 32만 원까지는 쉬어야 되고, 그리고 많이 쉬면 이제 28만 원 구간 가야 된다 말씀드려서, 제가 요 32만 원 갔을 때 단기 반등 정도는 뭐 나올 수는 있는데, 뭐 28만 원 요 구간까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나는 종목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80만 원 갈 때 그 똑같이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2019년에 똑같이 말씀드렸죠.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 그 조정이 나오면 32만 원이 그렇게 나오고 40%까지 나오면은 요거 28만 원 흔들기 나와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8만 원 부근 여기 흔들기 나오면서 28만 원 아래까지 내려갔었죠. 요거. 그래서 27만 원까지 딱 갔다가 올라왔는데, 이때부터가 다시 진짜예요. 그래서 이 구간부터 해도 여러분들 100%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에로스페이스는 다 좋은데 이 구간부터 각도가 이렇게 돼 있다가 조금 더 올리는 거, 요 각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40만 원 돌파하고 나서 그 위를 넘어갈 때, 45만 원 넘어갈 때 갭으로 넘어가면서 각도가 너무 가파라요. 제가 이거 슈팅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더 가면 큰일 날 수 있다. 이거 종목 한번 꼬꾸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오래 쉬어야 될 수 있으니까 요거 더 이제 조금 쉬엄쉬엄 가는 게 낫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참고해서,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지금도 사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좀 쉬는 구간을 좀 놔두고 쉬고 나서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때처럼 좀 쉬고 나서 다시 보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좀 횡보라도 한 다음에 각도를, 지금이야 이렇지 조금 횡보하게 되면 각도가 요런적으로 완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지금 뭐 우주항공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플라잉카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UAM 드론, 그리고 방산, 우리나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그룹주를 과거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른 종목들로 보시면 되죠. LIG 넥스원도 27만 5천 요 구간 저항 돌파해서 쉬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들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북유럽이랑 지금 방산협이 논의하고 있다라는데, 그 1개국에 이제 논의가 잘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LIG 넥스원, 뭐 여기는 기본으로 하나그룹하고 무기 쪽은 뭐 같이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LIG 넥스원 기본으로 간다 보시면 되고, 풍산 같은 경우가 탄도 쪽으로 계속 나가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최근에 좀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덜 오른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양호한 흐름입니다. 요거는 조금만 쉬면 또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작은 종목으로 웨이비스라든지 아니면은 i3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쉬는 구간 노려서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관세의 주인공, 현대차, 이 자동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4월 2일부터 관세 부과한다라고 해서 좀 겁먹으신 분들 많을 텐데, 요거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지난해 이제 거의 미국에 판매한 게 50조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한국에서 이제 현기차에서 뭐 50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만 50조를 팔았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170만 대를 판 겁니다. 대략 170만 대 팔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관세를 이제 매기게 되면 산자부에서 발표한 게, 현대차, 기아차 합쳐갖고 이 그룹사 전체 합쳐가지고 4조, 영업이익 기준으로 4조 3천억이 날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피해를 보는 국가 1, 2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멕시코, 그리고 한국,
그 일본 이렇게 1, 2, 3위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이제 대미 수출 기준인데 대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우리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그 뭐야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를 그냥 생산 기지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요거 사진이 안 뜨네. 사진이 뜨면은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멕시코가 뭐 가장 1위라서 이만큼 크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이 도요타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에 한국이 미국의 판매량의 8.6%고요. 일본이 8.2%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나라가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제일 가능성이 높으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조선 쪽 얘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또 뭐 추가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잘 맞춰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협상 카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메타 플랜트 가동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메타 플랜트 가동돼서 지금 현기차 다 합쳐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한 100만 대 정도 됩니다. 100만 대. 그러면은 170만 대 중에서 100만 대 정도는 미국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이 메타 플랜트가 그래도 손해를 조금은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 이 정도까지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때리면 누가 미국에다가 계속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니네 나라에다 안 지을 거야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제 뭐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시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조지아 이제 주지사가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대통령한테도 어필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피곤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해당 지역주나 이렇게 후보돼 있는 지역 같은 데서 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뭐 일부 업종분들 뭐 표를 위해서 이제 그쪽에 선거철만 되면은 뭐 법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을 좀 유예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미국이라고 뭐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이야 정권초니까 그렇지 나중 가면 조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협상 카드로 쓰인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대우자동차 이제 GM이 가져갔죠. 그래서 한국 GM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주변에 GM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 많이 보이시나요? 제 주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GM이 한국에다 파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 생산해서 90%를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얘네가 지금 7년 이상 적자를 보다가 이제 막 흑자 전환됐는데 이거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적자는커녕 이러다가 뭐 회사 망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GM에서도 좀 얘기를 옆에서 옆구리를 좀 찌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얻어낼 것만 얻어내고 이런 건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2일 기간이니까 그 안에 협상 카드 가져와라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 굉장히 뭐 현란하게 움직였죠.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에 한번 연말까지 해가지고 좀 모아가시면은 올해 무슨 일이 있느냐 삼성에서 콜옵션 행사하는 거 이미 연말에 얘기 나와가지고 1월 그 시작하자마자 뛴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11월부터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12월 18일날 제가 그 진행하는 코너가 2시 20분마다 이재선의 말홈런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코너인데 18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안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뒷전으로 밀려있는 종목이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콜옵션 얘기 미리미리 다 해드렸습니다. 나와있고 CES의 이 슬로건이 뭐예요? 다이브인이에요. 다이브인이 뭡니까? 우리 실생활로 빠져든다라는 뜻인데 뭐가 빠져드느냐? 저는 AI라고 생각하는데 이 AI가 뭐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이나 이런 온디바이스 AI 이쪽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뭐 저쪽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다 이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런 쪽 지금 뭐 클로봇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통해 가지고 이제 머신 비전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에 개가 뛰어다니면서 눈으로 이렇게 쓱
다 감시를 해서 영상으로 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수집을 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클로복 같은 경우 제가 이례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AI가 이렇게 빠져든다라고 하면은 이 CES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의 얘기도 있다. 그때는 피지컬 AI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은 이제 거래일이 열흘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1월에 누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18일에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벌써 210% 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살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빠르게 올라오면 제가 쉬어야 된다라고 했죠. 저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이제 말롬노콘에서 이런 종목을 드렸어요. 원익홀딩스 이거 아직 덜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보티즈나 이런 LG그룹 좋아하는 건 다 아실 텐데 미리미리 매년 이제 CES마다 기술을 공개하고 이제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로봇 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미리미리 했던 기업이다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원익홀딩스 아직 덜 올라갔는데 다 삼성그룹주, LG그룹주 뭐 다 올라갔는데 얘만 안 올라갔다. 왜 얘가 안 올라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움직여야 되는데 준비도 다 해놨어요. 거래대금 실어놨죠. 여기서 돌파 시도 계속하고 여기도 한번 실어놓고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데로 다 자금이 쏠려서 그러지 순환매가 돌면 얘가 돌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타에 로봇팔 기술 같이 협력하기로 한 거 알고 계시죠? 알레그로 핸드 이게 촉각 핸드로 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원하는 기술이고 메타에서도 원하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메타에서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 진출한다고 또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익홀딩스가 오늘 이제 뭐 준상한가 수주로 쓱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런 종목 중에 잊혀진 종목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두산 로보틱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할 거면은 원익홀딩스나 두산 로보틱스를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로봇주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분들 원익 로보티즈가 100% 자회사이니까 원익홀딩스 말씀드린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는 교촌치킨 이 푸드 F&B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베이글까지도 굽는 이런 현상, 커피 그 치킨, 커피, 베이글 이렇게 뭐 계속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기업인데 공작 기계나 이런 부분도 다 기본적으로 합니다. 예. 지금 이제 F&B 쪽이 워낙 부각이 돼서 그런 거지 다 한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너무 못 움직였어요. 지금 얘도 수급 한번 넣어놓고 얘도 수급 한번 넣어놓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얘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8만 원은 어렵지 않을 거고 8만 원 넘어가면은 뭐 10만 원 가는 것도 뭐 금방이겠죠. 지금 뭐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안 올라간 종목이 없는데다가 2배 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뭐 움직이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데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와서 지금 수급이 순환매가 돌면서 한 번만 들어오면은 뭐 8만 원 구간 여기 넘느냐가 관건이긴 넘으면은 저는 10만 원까지도 쉽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숨어 있는 종목, 들어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하루로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종목들이나 시장에 대한 뷰나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견해 이런 부분을 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서 이제 기존처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